네, 연블리의 비밀 노트 토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한국도 좋았고 미국은 더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오랜만에 미국 주식 갖고 계시면 좀 웃으셨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이제 3일 연속이나 막 2% 이상씩 막 급등하면서 강세를 이어갔고 한국은 이제 2,500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았던 배경은 이제 결국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중국 관세 낮추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도 이제 그 결국 협상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작용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다가 또 한 가지가 AI 지출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 나온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계속 지출 늘어난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투자 심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고 또 거기에 하이닉스도 좋은 실적을 내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분기 실적이 한창인데 뭐 현대차는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1분기 좋은 실적 내줬고 조선주들의 실적은 정말 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분기 예상과 다른 좀 실적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시장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악재도 있었죠. 한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역성장 좀 쇼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미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좀 불확실성들은 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전체 주식시장이 다 좋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쯤에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 관세 얘기를 하면서 뭐 관세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매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이러면서 아마 나스닥이랑 그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 관세로 인한 그 최악의 구간은 좀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죠. 이제 그때 145% 때리고 중국이 125% 때릴 때 이제 그때가 최고였죠, 사실은.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최악은 지나갔고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주에 중국 관세율 50에서 65%까지 낮아질 것 같다. 미리 좀 언지를 해놨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사를 부인했지만 본인도 관세 낮출 것을 사실상 좀 시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율은 이제 고점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중국은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뭐 시큰둥한 그런 좀 고자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가짜 뉴스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물밑에서 저희 협상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해요. 협상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중국 외교부도 뭐 딱히 반발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죠. 이제 양국 간의 정상이 지금 서로 통화를 안 하는 거지. 아마 물밑에서 좀 작업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아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고집을 안 부렸던 이유가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좀 흔들렸던 것도 있는데 그 미국의 월마트라든가 또 홈디포라든가 이런 이제 타겟 같은 주요 대형 유통사들 CEO들이 트럼프를 찾아갔나 봐요. 월요일 날 만났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이 좀 최근에 공개됐는데 뭐라고 하냐 이제 며칠 지나면 팔 물건이 없다. 중국에서 그런 물건이 안 오니까. 네, 물론 약간 과장을 했겠죠. 왜냐면 재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압박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거 관세 자꾸 때리면 우리 도대체 뭘 팔라는 거냐. 중국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결국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특히 생필품 같은 게 이제 타격이 엄청 심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야 뭐 1년 미룰 수도 있는데 뭐 당장 필요한 뭐 만약에 뭐 먹거리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치약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꼭 사야 되는데 그런 게 만약에 매대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지금 약간 사재기도 있나요, 미국에? 사재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유통사들이 직접 가서 언급을 해버리니까 이제 트럼프도 사실 압박을 느낀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이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도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한테 약간 이제 본인이 좀 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약간 보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뭐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일단 시장도 그걸 눈치를 챘기 때문에 관세 전쟁 이제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매업체들 앓는 소리가 맞는 게 4월 첫째 주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해상 컨테이너 양이 전주 대비 한 60%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기사가 오늘 나왔던데
급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요즘에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면 이 시장이 환호하고 반대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나오면 시장이 약간 얼어붙는 지금 90일 이후에는 베센트의 역할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이런 베센트의 영향력이 좀 앞으로 지속될까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안 보여요. 아예 기사에 잘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예. 한참 나왔잖아요. 어느 날 사라지더니 그 자리를 이제 베센트 장관이 다 메꿔버렸는데, 근데 베센트 장관의 역할은 시장과 이제 소통하는 역할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제 그걸 눈치채고 뭐 장관도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그 약간 이제 환호하는 모습인데, 실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피터 나바로 트럼프 고문이 발언했을 때 그 헤드라인에 그게 쫙 깔렸을 때는 그 S&P 지수가 500 지수가 마이너스 13.5%나 급락을 했대요. 근데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면 S&P 지수가 오히려 플러스 났다. 이런 이제 기사가 실제 이제 미국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베센트 장관이 나오면 아, 시장을 달래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 러트닉 상부장관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경고 사인이죠. 다시 한번 그렇겠네요. 트럼프의 경고가 또 나올 네. 수도 있다. 강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 인물을 보면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당분간은 어쨌든 베센트가 좀, 왜냐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도 좀 자기 자세를 좀 고집하기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센트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번에 그 한국과 협상한 것도 베센트 장관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협상 잘 됐다라는 뭐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베센트가 계속 그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가 파월 의장 해고하겠다고 트럼프가 이제 엄포를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꼬랑지를 내려버렸어요. 아,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것도 아마 베센트 장관이 설득한 거 아닌가. 좀 그 베센트의 힘이 점점 세진다는 느낌이 어제 맞아요. 머스크하고도 싸웠잖아요. 맞아요, 싸웠어요. 정말 복도에서 심하게 네. 싸우고 뭐 꺼져라 뭐 이런 말까지 네. 했다는데 그게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갈등을 네. 했는데 결국은 베센트가 추천한 사람이 국세청장으로 네. 임명을 받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런 면에서는 베센트의 힘이 뭐 트럼프가 네. 베센트를 많이 의지하는 맞습니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쓰고 싶겠지만, 왜냐하면 또 시장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자꾸 배척하면 본인한테도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카드로 베센트만한 인물이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되게 활발히 돌아다녀요. 그게 또 네. 문제가 되는 것도 JP 모건과 같고 회의한 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뭐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나는 민간 출신이다.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뭐 월가 헤지펀드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베센트가 계속 나온다는 건 아, 시장과 좀 소통하겠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보여요. 뭐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IMF가 그 한국도 낮췄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1분기 한국 GDP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정말 뭐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또 실기한 거 아니냐, 왜 미리 좀 부양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IMF도 그렇고 전 세계 지금 모두 다 낮춰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관세 때문이죠, 사실은. 네. 관세 영향 때문에 미국도 낮췄고 한국도 올해 2% 성장 예상했는데 1%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1분기에 역성장했다고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건 아니고 하반기엔 플러스 성장하지만 어쨌든 올해 1분기 0.1%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높은 성장을 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어진 상황이고, 한국이 이렇게 좀 지표가 안 좋았던 건 가장 컸던 게 건설 투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마이너스 3.2%나 감소를 했고, 설비 투자에선 반도체 장비 이 투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도 이 메모리 업체들이요, 투자를 잘 안 해요. 옛날처럼 공급을 잘 안 늘립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줄었고, 그리고 그 이제 내수라든가 정부 지출은 큰 변동은 없었대요. 그냥 성장은 안 했는데 뭐 거기에 마이너스를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만고만했고, 순수출이라 그러죠. 수출해서 수입 뺀 거. 네. 요거는 오히려 플러스가 났는데, 플러스 나면 좋은 거지만 이번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출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줄어버린 거예요. 아, 그럼 수입이 줄었다는 거는 불황형이란 그렇죠. 얘기거든요. 수입을 많이 했고 수출도 잘 돼서 이게 순수출이 늘어나면 아, 그만큼 뭔가 대외 무역이 잘 되는구나. 소비가 엄청 줄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지금 좋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럼 정부가 어쨌든 이제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12.2조 추경 발표했잖아요. 요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국회에서 아마 크게 증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5조, 많게는 3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2년까지 추경하고 지금 2년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은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그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높지가 않아요. 한 50% 후반대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막 100%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여력은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부양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내수 부양이라든가 건설 지출 이쪽으로 아마 부양책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역성장 쇼크는 이미 지나간 이슈고 과연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미국 경제활동보고서 베이지북이라고 불리는 게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보면 불확실성이란 말이 89회나 등장하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업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 관세가 실제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게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경기 침체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대기하고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단 소비자들은 지출을 하기보다는 저축부터 합니다. 그럼 저축하면 그 자체가 경기를 꺾어버리는 요인 중에 하나죠. 돈을 써야 이게 돈이 풀려서 하는 건데 그럼 기업들도 투자를 멈추죠. 아까 이제 반도체 지출이 좀 줄었죠. 투자도 못하는 게 불확실하니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업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물가 상승 압력이 실제 있다. 인플레이션 네, 우려가 있다. 된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떠안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가격 정가하겠다. 그럼 소비자한테 떠넘기겠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걸 떠나서 사든가 말든가는 소비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죠. 줄이겠죠, 당연히 소비를. 당연히 소비가 줄죠. 네, 필수재 말고는 이제 재량 지출이라 그러죠. 뭐 옷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외식 같은 거 이런 건 줄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런 소비가 되게 많은 국가인데 이게 혹시라도 이런 일 때문에 줄어든다면 경기 침체가 와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지만 예. 필수 소비재는 가격이 올라도 사야 되지만 예. 그 이외에 한 8, 90%를 줄여버리면 맞아요. 침체가 올 수 있는 침체 오고 가능성이 나중에 오히려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비를 아예 안 해버리니까.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베이지북에 그게 공개가 된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기업들이 이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가격 500만 원 간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떠안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내용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반영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은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관세의 영향은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미국 경기에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연방은행 총재에서 이제 공개한 거 보면 뉴욕도 경기 침체 예상이 확산된다. 필라델피아는 공장이 많거든요. 거기도 경기 불확실성으로 심리가 위축된다. 샌프란시스코는 거기 IT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서도 전망을 못 하겠다. 소매 및 서비스 수요가 약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우울한 전망들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주가에 선반영은 됐지만 관세가 어쨌든 지금 많은 경제 주체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엄청 후퇴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바라고 대폭적으로. 있겠죠. 예, 그러지 않으면 사실 미국 경기 침체를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요새 금값하고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이제 좀 더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반면 비트코인은 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달러랑 좀 반대로 움직이고 네,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럴 때 금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만 절대 고집하면 안 되고 다 분산은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금과 비트코인도 이제 암호화폐의 일종이지만 어쨌든 그냥 자산의 일부로 인정을 하고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비중을 많이 늘리라가 아니라 적정 비중으로 이렇게 배분 차원에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금은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은 당분간은 좀 조정받을 것 같고 금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정반대로 갑니다. 관세 정책이 세지면 올라가고 후퇴하면 좀 빠져요. 그래서 이번에 금값이 한번 급락했거든요. 한번.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당분간은 저는 좀 조정받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아주면 또 편입하기가 되게 좀 편하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비트코인과 금은 또 약간 경쟁 관계거든요. 또 서로. 그렇죠. 미래 금이냐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금 오를 때 비트코인 또 빠지고 있었어요. 한참. 근데 그러다 지금 갑자기 또 비트코인이 막 달려가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그런 보고서를 쓴 걸 봤는데 중국의 유동성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중국의 그 인민은행. 네. 압도적으로 크대요. 여기가 갖고 있는 이 유동성이. 여기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런 이제 3개월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약간 선행해요. 여기가 3개월 먼저. 근데 제가 그 그래프를 봤더니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위로 지금 고개를 쳐들고. 그럼 비트코인이 3개월 후행하니까 그걸 결국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을 이제 사실 이제 그 언급을 해줬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갑자기 좀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 것도 그런 효과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트코인 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네. 이거 이제 달러에 1대1로 바꿔주는. 고정하는 거죠. 근데 이걸 트럼프가 지금 이제 하겠다고 했고, 아마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2분기 중에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법안을. 좋은 거네요? 그럼 규제안 마련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도권 들어온다. 뭔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있어야 이제 자유롭게 좀 거래가 하잖아요. 우리가 좀 이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규제는 거죠.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다 그걸 이제 생각했어요. 못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이제 법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에서 이제 규제를 해라. 네네. 뭐 우리 주식 투자 다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안이 마련되면 이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예, 반대로. 그러면 이거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법안이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강하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과 금은 서로 경쟁도 하지만 둘 다 속성은 좀 비슷한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도 한참 안 좋았어요. 네. 그냥 저기 버림받고 있었는데 그럴 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럴 때 잊지 마시고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비트코인 좋으니까 또 쫓아가면 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사기 예. 많다고 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 테슬라, 그다음에 이 G 에너지 사업부가 분사한 회사죠. G 베르노바, 네. 거기랑 버티브 이런 데가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스닥이 더 불을 뿜은 게 이 기업들 때문이에요. 이 기업들 실적에서 실적도 다 좋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물론 뭐 테슬라는 AI랑은 뭐 아직은 연관관계가 아주 크지 않다 하더라도 테슬라도 일단 머스크가 복귀한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주가가 그냥 5월 말에 복귀하는 건 맞는 거죠. 맞아. 왜냐하면 그 132일 정도만 근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강제적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갈 거다, 뭐 일은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뭐 자문 뭐 이런 뭐 그런 거겠죠. 거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법에 그 규정돼 있더라고요. 네. 그 활동할 수 있는 날짜 자체가. 그래서 아마 올해는 5월 말까지 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G 버너버 같은 경우는 LNG 발전소 가스터빈 글로벌 세계 1위인데 이게 발전소라는 게 뭐죠? 결국 전력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전력 공급해야 되니까. 여기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계속 애널리스트에 질문했나 봐요. AI 지출 축소되는 거 맞냐?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나 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그런 거 없다 지금.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면 어떡할 거냐. 계속 물어봤대요. 그럴 가능성 없다. 단호하게 잘랐고, 자기네 전력 부문 예약의 3분의 1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랑 연관이 돼 있대요. 근데 이거 이제 성장 중인데 왜 그런 자꾸 질문들을 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 주 초에 미국의 그 웰스파고라는 증권사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여기가 데이터 센터 지출 좀 조정하는 것 같다. 이 보고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때 반도체가 박살났거든요. 이거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만 줄이는 게 아니네. 아마존도 줄이나? 다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돼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 CEO는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에 인프라 제공하는 회사인데 그 냉각 기술 뭐 그런 열 뭐로 제어하고 여기도 똑같이 질문을 또 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데이터 센터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 소리 하냐. 여기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 콜로케이션은 뭐냐면 임대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줄인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수요가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기존 전망 그대로 나는 유지한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오히려 이런 일정을 설사 재조정해도 그게 재조정돼도 다른 데서 수요가 또 붙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했고 서비스 나오는 이제 기업들한테 그 AI 플랫폼 같은 거 제공해서 뭐 자동화 시켜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도 AI 에이전트 이제 AI 비서 서비스죠. 요거 서비스 수요가 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데이터 센터 지출 축소 없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그 구글 이제 알파벳도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본 지출 그대로 유지된다. AI 수요, 클라우드 수요 여전히 네. 탄탄하다. 그러니까 월가는 걱정하는데 기업들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냐? 지금 이렇게 단단한데.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는 또 몇 달 지나봐야 결과는 나오겠지만 일단 이번 주는 기업들 발언에 시장이 반응을 했고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그게 좀 걱정이긴 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구글 검색하는 것보다 아. 인공지능 AI 검색을 통해서 추론까지 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구글이 위험한 거 아니야? 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AI 쪽에서는 구글이 이제 구글 검색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제미나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구글은 그게 지금 그 오픈 AI가 그 챗GPT가 한 5억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글 제미나이가 3억 5천 명까지 늘어났대요. 빠르게 3억 늘어나네. 5천만 명까지. 그러니까 결국 구글 입장에서도 그럼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 검색과 결국 합치겠죠. 나중에는 그렇죠. 다 합쳐버릴 테니까 결국에 제미나이가 잘 된다는 건 AI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글도 그걸 이번에 확인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의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 가운데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는 뭐 조선주의 날이었는데 근데 조선주가 참 너무 올라서 다음 주도 계속 갈지는 사실 좀 투자자들은 네. 두려워요. 네, 이런 이게 게 너무 좋아 오르니까. 보이는데 네. 너무 오른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제 좀 약간 숨고르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선보다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좀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결국 증권업종 굉장히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증권업종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금 요즘에 주식시장 분위기도 좋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부품과 소재도 사실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이번 주에 그래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강세기죠. 특히 하이닉스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리튬 관련주가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유럽에 뭐 물론 테슬라 전기차는 많이 안 팔리긴 했지만 유럽의 전체 전기차 판매가 3월에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한 20% 이상 성장을 해서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이 배터리에 결국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좀 리튬 쪽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증권, 또 소외받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리튬 같은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도 한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또 마찬가지로 궁금했던 게 이 네.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은 정말 좋은데
주가는 또 그날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투자를 할 때 펀더멘탈이 그 주식 투자에서 차지하는 판단의 기준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펀더멘탈이 본진이거든요, 사실은. 이 본진이 되게 단단해야 돼요. 이게 망가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가는 항상 두 가지거든요. 이제 공식이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오랫동안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EPS는 주당 순이익. 네. 주당 순이익은 뭐죠? 매출 많이 내서 이익 내고. 근데 이익 내는 방법은 이렇게 주당 순이익 올리는 방법 또 한 가지 더 있죠.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주식수 깎아버리면 돼요. 아, 뭐 소각? 네, 소각하면 EPS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주환원 많이 해주든가. 요게 이제 펀더멘탈이고 PER은 사실 이제 그냥 사람 마음이죠. 몇 배 줄까? 예. 테슬라 막 100배 주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3배. 이 차이죠, 이 차이. 현대차는 왜 3배 주고 테슬라 100배 줄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PER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물론 주가가 급등하면 PER이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펀더멘털 좋아도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닉스 실적 좋았잖아요. 현대차 실적 좋아요. 네. 주가 안 갑니다, 잘. 이 PER을 지금 못 줘요. 근데 PER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사람들이 결국 이 주식을 지금 사야만 되는 그걸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 지금 당장 욕구를- 사야 되는. 아, 예, 그게 뭐냐면 근데 하이닉스를 봤더니 아 좋은 건 알겠는데 AI 지출 줄 것 같고 많은 이제 모르는 이제 AI 지출을 지금 안 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해요. 네. 주는 거 아니야? 딥시크도 나왔는데 거기다가 관세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반도체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지금 못 들어가요. 거기다가 현대차 아니 관세 피해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 자동차인데 싼 건 알겠는데 모르겠다 못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PER을 높게 못 주는 건데 근데 한번 예를 들면 조선주는 또 다르거든요. 조선주는 이거 실적 좋죠. 좋죠. 근데 조선주 봤더니 트럼프 정책 완전 수혜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그 거죠. 두 개가 다 완전히 이제 상승.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두 개가 이제 결합될 때. 근데 기본은 이 EPS가 뒷받침이 안 되고 요것만 좋아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하나 예를 들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도 그때 기억하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주가가 2배 갔는데 네. 이익은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전기차 안 팔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폭락. 예, 다시 원위치 되고 네. 반토막 났죠.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가지만 지금 실적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이제 앞으로 로봇도 나오고 뭐 로봇택시 나오고 일론 머스크 복귀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막연한 기대지 이게 진짜로 현실화될지는 또 몰라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또 생명력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조선주처럼 확실하게 이게 뭔가 숫자가 계속 뒷받침이 돼야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모멘텀만 보고 투자하시면 이게 나중에 그 모래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건 EPS가 먼저예요. 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서 그 다음에 모멘텀이 뭔가 요걸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주가가 급등하는 거지. 요게 없으면 이것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번 테슬라처럼 원위치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쪽인데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원님이 중국의 자립화 수혜 장비에서 소재 부품으로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도입에 대한 노력이 좀 지속될 걸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하니까 중국 비중 너무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투자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한국 반도체 장비 많이 사갔어요, 사실. 자기네들이 미리 또 사재기도 한 거죠. 규제하기 전에. 그래서 좀 오히려 중국 비중 높은 게 이제 악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분은 좀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절대 포기 안 한다. 계속 투자할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거든요, 미국이. 네. 뭐 중국에 수출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그동안 장비가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한국의 소재 부품도 중국에 들어갈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생산하죠. 생산할 때는 장비보단 뭐가 필요하냐면 장비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그 소재 거기 예, 부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 중국 비중이 높은 그 반도체 부품과 소재를 좀 보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세정 코팅 이제 뭐 씻어내고 코팅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식각 부품 장비 이제 장비 중에
깎아내는 장비가 있거든요. 반도체. 그거 이제 식각 장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식각 부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실적 개선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에 지금 비중이 좀 높은 그런 반도체 좀 한번 소재나 부품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SNS텍이란 기업이 실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 부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 회사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중국 비중이 무려 30에서 40%나 된대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실제 이제 중국에 납품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소재 부품도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기업들을 여기 적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SNS텍이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코미코라는 회사가 32%, 월덱스가 31%, TCK가 23%, KNJ가 20%, FST가 20%, 한솔케미칼이 10% 정도 이렇게 중국 노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을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연불리의 비밀노트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건설주하고 증권주도 흐름이 좋은데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이미 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긴 한데 이유가 있어요. EPS랑 PER로 딱 놓고 보면 둘 다 안 좋아요. 뭐가 좋아질 게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바뀌냐면 아직은 실적은 좀 더 봐야 됩니다.